자, 오늘부터는 객체지향의 기본 개념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객체지향이라는 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객체를 향해서, 그러니까 객체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새로운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암기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개념들이 왜 저런 방식으로 제한이 돼서 활용되고 있는가, 그 내면을 들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C++의 문법, 그러니까 객체지향의 문법들은 우리가 교과서를 보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진짜 자주 쓰는 거면 저절로 기억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자주 봐도 생각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설계 철학입니다. 자, 이런 게 나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전까지는 소스 코드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이 소스 코드가 길어지고 많아졌습니다. 함수들도 엄청 많아졌어요. 이 많아진 소스 코드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계층적인 부분까지 다루고 있는 게 객체지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객체라는 말은 요즘 굉장히 많이 쓰니까 굉장히 흔한 말인데 영어로는 오브젝트라는데요. 흔한 말인데 흔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체라는 게 뭔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이걸 내 소스 코드 관리에 적용을 해서 소스 코드가 관리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스 코드는 이제 코드 블록이 되겠죠. 굉장히 많은 코드 블록이 있고 이 블록들을 함수나 우리가 나중에 배울 클래스들로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객체라는 개념이 이제 자주 나와서 객체는 코드 블록인 모양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잖아요. 공화국이라는 말은 이제 굉장히 많이 쓰니까 내가 그걸 모를 수는 없는 거죠. 영어로는 리퍼블릭이고. 근데 공화국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정치 구조를 이제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설명하기는 꽤 까다롭습니다. 근데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객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고 물으면 답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개발 도구를 객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뭐 맞기는 한데 뭔가 좀 2%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거는 왜 사용하는가 하면 당연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 해결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해결이죠. 내가 소스 코드를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 구조. 자, 자료 구조의 기본 코드 블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거는 자료하고 연산이 이제 합쳐진 구조를 자료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메모리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 배치된 메모리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연산을 만들어낼 건가 하는 게 자료 구조인데 이 자료 구조는 당연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구조를 만들어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자, 이 자료 구조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독립된 코드 블록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객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는 문제를 풀기 위한 자료 구조를 가진 소스 코드의 기본적인 코드 블록을 객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객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을 하려면 기본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구가 바로 클래스가 됩니다. 이 클래스는 객체의 설계도입니다. 자, 객체는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개념인데, 자, 이 객체를 구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클래스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이 클래스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고 하는 건데, 냉정하게 말해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코딩을 한다고 해가지고 객체 지향인가 하면 그게 아니고요. 자, 이름에도 있듯이 객체 지향이라는 거는 객체 위주로, 객체 중심으로 코딩을 한다는 겁니다. 객체가 일을 하게끔 소스코드 구조를 만들어야지 객체 지향인 겁니다. 클래스 아무리 내가 정의하고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객체 위주의 코딩이 아니고 단순한 절차만 반복되고 있다고 하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가 자료 구조와 기본 코드 블록을 다 가지게 하고 C++로 치면 메인문에서는 객체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달라고 객체한테 위임하는 방향으로 코드가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C++를 쓰지 않고 C를 쓰더라도 객체 지향을 만들 수는 있을 텐데 C로 못하는 건 없어요. C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모든 걸 다 개발할 수 있는데 C를 이용해서 객체 지향을 하면 불편한 점이 많아요. 자동화되지 않는 것도 많고 옛날에 도입한 프로그래밍 언어라서 그 동안에 많은 개념적인 발전이 있어서 편하게 코딩할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출현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1970년대 방식으로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지금 현재도 계속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C++를 이용해 가지고 코딩을 하면 훨씬 더 쉽게 객체 위주의 프로그래밍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기본으로 두고 이제 객체 지향 코딩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가 바로 클래스로 들어가기보다는 자,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하고 클래스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객체 지향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 몇 가지 볼 수가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객체 지향은 상당히 복잡한데 보통 이제 객체 지향이라 하는 거는 크게 이제 캡슐화적인 측면,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상속입니다. 그 다음에 추상화. 이외에도 더 많은 개념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그 객체 지향의 특징을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캡슐화라고 하는 거는 자, 내가 사용하는 코드가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래머의 의도에 따라서 접근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을 캡슐화라고 합니다. 캡슐은 어떤 내부에 있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캡슐을 만들잖아요. 우리 소스 코드도 캡슐화를 통해 가지고 특정한 문법을 쓰지 않으면 내부에 있는 멤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주는 게 캡슐화입니다. 그러니까 캡슐화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네임스페이스고 다음 시간부터 다룰 클래스도 캡슐화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의 또 공유한 주요한 굉장히 이제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내가 소스 코드를 갖고 있는데 이 소스 코드를 좀 더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원본 소스 코드를 건드려서 바꿔주면 되겠는데 그거는 또 싫어요. 내가 예전에 짰던 이 소스 코드는 또 나름대로 다른 프로젝트에 쓰이고 있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존 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있는 방법은 클래스의 상속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소스 코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틀의 구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렇다고 하면 내부에 세부적으로 작성되는 소스 코드는 좀 달라질지 모르지만 큰 틀, 프레임워크라는데 이 프레임워크는 거의 동일하게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추상화를 써서 아예 이 클래스를 설계를 할 때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기본 틀만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내 목적에 따라서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문제를 풀어가는 소스 코드를 구현을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계층 구조가 확실하게 잘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코드 개발하는 기법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되고요. 이 객체지향의 맛을 한번 보고, 자, 본 요리로 들어가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으니까, 자, 애프타이저는 네임스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본 요리는 이제 클래스가 됩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 클래스를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네임스페이스를 다루기 위해서 기본적인 C++ 프로젝트가 이제 필요한데요. 우리 예전에 만들었던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번 객체지향 기법으로 한번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만든 동전 던지기 게임을 보면 자, 코인토스 게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자, 이 코인토스 게임은 C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C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C로 되어 있는 거를 C++로 한번 바꾸면서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가 지원하는 캡슐화를 해보겠습니다. 캡슐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이 소스 코드를 보호를 시키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객체지향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원래라고 하면 클래스를 만들면 되겠지만 우리 클래스를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 이용해 가지고 캡슐화를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캡슐화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할 때만 접근하도록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멤버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프로젝트 만들어서 현재 C로 작성된 코인토스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젝트화 해야 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가보죠. 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들 프로젝트는 빔 프로젝트로 선택을 해서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C++, 플랫폼은 윈도우즈, 응용은 콘솔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cpp 다시 2 이건 뭐 프로젝트가 저장될 위치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고요. 자, 나는 프로젝트 이름을 코인토스 게임인데 네임스페이스를 우리 쓸 거니까 네임스페이스라고 한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에는 소스코드가 없기 때문에 소스코드를 하나 뭐 만들죠 뭐. 아니면은 아까 GitHub 쪽에 가가지고 다운로드를 해도 됩니다. 자, 다운로드 하면 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다운로드 있는 위치로 가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코드를 이제 갖고 와도 됩니다. 현재 지금 내가 있는 거는 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 코인토스 게임의 네임스페이스를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자, 여기다가 아까 다운로드한 거를 갖고 옵니다.
다운로드 갖고 와서 현재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cointosgame.c라고 하는 게 이제 갖고 와졌고요. 얘를 소스 파일에 넣고, 그리고 아까 코드를 살펴보면, 자, 요 코드 살펴보면, 자, 현재 폴더에 쌍따옴표로 되어 있는 헤더 파일은 현재 폴더를 검색해서 갖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library console.h하고 library gametool.h가 필요하니까 얘를 아까 GitHub 쪽에서 또 똑같이 갖고 옵니다. 자, 여기 가면 library console.h 다운로드 받고요. library gametool.h를 또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받아서 아까랑 똑같이 이제 다운로드 한 상태에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현재 프로젝트를 이제 갖고 옵니다. 자, 갖고 온 결과가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요 헤더 파일을 현재 프로젝트 쪽에 등록하는 게 이제 편합니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헤더 파일은 등록할 필요는 이제 없기는 한데,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고 와서 헤더 파일 쪽에 넣으면 등록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등록을 한 거고, 다만 소스 파일은 등록한다 안 한다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컴파일하기 위한 소스 파일은 반드시 솔루션 탐색기 쪽에 있는 소스 파일에 넣고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자, 다 갖고 왔으면 자, 컴파일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랑 똑같이 소스 코드가 실행돼서 결과가 나와서 앞면이면 F 하면 맞았는지 틀린지 따라 가지고 계산한 결과가 이제 축적이 되면서 이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계속 맞추고 있네요. 자, 계속 맞추다가 지금은 좀 틀렸습니다. 이런 이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 소스 코드인데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동전 던지기 게임이라기보다는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좀 더 객체 지향에 맞게 이제 수정을 하는 겁니다. 맞게 수정을 하려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헤더 파일부터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C에서도 헤더 파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만들고 함수를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C++에서는 헤더 파일이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cointosgame.h라고 하는 헤더 파일 한번 만들어 보죠. 헤더 파일이라는 쪽에 가서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추가를 누릅니다. 새 항목이 뜨고요. 이번에 헤더 파일을 눌러주고 자, 지금은 자, cointosgame.h라는 헤더 파일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자동적으로 뜨는 게 그러니까 프레그마 원스라고 하는 게 뜹니다. 자, 여기 샵은 컴파일러 지시자입니다. 자, 컴파일러 지시자라는 거는 소스 코드가 아닌데요. 컴파일러에게 기능 개선을 제한을 하기 위한 명령어 시작을 알려주는 게 컴파일러 지시자입니다. 항상 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샵으로 시작한다는 뜻은 컴파일러 지시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컴파일러 지시자 중에 프래그마라는 게 있는데요. 자, 얘는 영어로 실용적이라는 단어 pragmatic에서 나왔습니다. 그 pragmatic이라는 데서 이제 나왔는데 현재 있는 컴파일러의 기능을 좀 더 실용적인 부분으로 개선해서 컴파일러를 사용을 한다라는 뜻으로 프래그마라는 것을 쓰고요. 원스라는 뜻은 컴파일러 지시자 이용해서 컴파일러 기능을 개선을 하는데 원스라는 것은 한 번만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뭘 한 번만이라는 건가 하면 현재 헤더 파일을 한 번만
포함시킨다. 한 번만 include 한다. 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현재처럼 샵프라이마 원스를 쓰지 않고 말로 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자, 지금 컴파일러 지시자가 시작을 하고요. 자, 컴파일러 지시자는 바로 실용적인 기능 개선입니다. 실용적인 기능 개선에 보면 헤드 파일을 한번 포함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자, 그걸 사용을 합니다. 라고 이제 말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얘를 명령어로 할 때는 sharp pragma once라고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현재 cointosgame.h라고 하는 헤드 파일을 딱 한 번만 include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드 파일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앞에 있는 헤드 파일이 현재 헤드 파일을 include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일일이 내가 소스 코드 확인해 가지고 내가 호출하는 헤드 파일이 서로 호출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불편한 과정이 있는데, 프로그래머 원스를 쓰면 헤드 파일을 여러 개 인클루드 시키더라도 딱 한 번만 인클루드가 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컴파일러 지시자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소스 코드로 가서 여기 있는 include 갖고 오고요. 그리고 열거형 상수 enumeration 갖고 오고 함수의 선언도 갖고 옵니다. 메인문은 갖고 오면 안 되고요. 메인문은 .c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여러 가지 함수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갖고 옵니다. 자, 위에 있는 코드는 함수 선언이고요. 자, 함수가 어떤 입력과 출력을 가는지 선언을 해준 거고, 자, 밑에는 함수 정의입니다. 함수 정의. 자, 그런 다음에 이 메인문에 보면 함수 정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컴파일하면 당연히 에러가 생기겠죠. 함수도 정의가 안 됐고 CT null이라는 것도 이게 정의가 안 됐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include를 시키면 됩니다. include에서 쌍따옴표 하면 현재 폴더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cointosgame.h가 있으니까 얘를 include에서 컴파일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이제 변경을 시킨다고 하면 이 cointosgame.h의 확장자를 C에서 C++로 이제 바꿉니다. 그럼 소스 파일에 가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름 바꾸기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해서 얘를 이제 CPP로 합니다. 그러면 C 언어 컴파일러가 아니고 CPP, C++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몇 가지 바꿔줄 게 있습니다. 실행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C++인 경우는 메인문의 반환 형식, 리턴 형식이 반드시 int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void로 했는데 int로 바꿔야 됩니다. 자, 메인 함수의 return은 반드시 int가 돼야 됩니다. 이건 뭐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고, 워닝을 띄우니까 우리가 워닝 보고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워닝이 왜 났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C++를 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메인문은 반드시 return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return도 아무거나가 아니고 int 형태로 return을 해야 된다. C++의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반환을 이제 해야죠. 근데 특별하게 우리가 에러 코드 처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은 그냥 단순히 0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함수 실행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C++에서는 입력도 명확하게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 정의할 때, 자, 입력이 없으면 비워두지 않고 void를 이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갈로 void는 자, 입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입력이 없음. 영어로 없는 이란 뜻은 void라는 단어입니다. 입력이 없으면 없다고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헤드 파일 쪽도 보면 이제 헤드 파일 쪽은 함수 정의를 일단 쓰기 때문에 사실 함수 선언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수 정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함수 정의를 해줄 이유는 없어요. 다만 C++로 갔기 때문에 입력을 비워두지 말고 없으면 void를 이제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없다고 비워두지 말고 없는데 비워두는 거는 그러니까 자바 스타일인 거고 없으면 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해봅니다. 자, 컴파일해서 자, 문제없이 자, 컴파일이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함수 정의가 헤드 파일에 있고 그 헤드 파일을 포함시켜서 컴파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C++ 코드를 좀 더 잘 만들려면 여기에 있는 이 함수 정의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요. 이 함수 정의는 사실은 cpp 소스 파일로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수 정의는 코드를 만드는 행위잖아요. 근데 헤드 파일에 들어있으면 그 위치에서 이 함수 정의에 대한 코드 블록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헤드 파일을 다른 쪽에서 또 인클루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소스 파일에서 인클루드 해버리면 함수는 하나여야 되는데 함수 정의가 여러 군데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하는 부분은 cpp 소스 파일로 이제 옮겨지고 헤드 파일에는 함수 선언만 남아야 됩니다. 함수 정의 없이 함수 선언만 헤드 파일에 남아야 합니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원칙을 어겼죠. 어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함수 정의를 전부 다 소스 파일로 이제 옮기고 헤드 파일 쪽에는 함수 선언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짧은 코드일 경우는 불편합니다. 굳이 코드 몇 줄 안 되는데 코드가 지금 53줄인데 이걸 굳이 우리가 다른 소스 파일로 옮겨야 돼? 귀찮잖아요. 자, 이걸 위해서 C++에서 만들어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nline 함수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inline 함수는 함수 정의이지만 헤드 파일에 남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inline 함수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inline 함수는 키워드라서 자, 함수 정의 앞에 두면 됩니다. 함수 정의 앞에 inline이라고 그냥 두면 inline 함수가 됩니다. inline이라고 두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하면 실행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코드가 이제 바뀌었고 C++ 철학에 맞게 우리가 헤드 파일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럼 inline 함수는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자, inline 함수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inline 함수는 자, 이 inline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자, 함수 정의이지만 현재 코드 블록을 함수 호출이 있을 때 교체를 합니다.
자, 함수 정의라는 의미에서 inline을 이제 써주는 거지만 inline을 쓰게 되면 통상적인 함수 정의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 inline 함수는 inline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이 inline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예전 같으면 함수가 정의된 데 찾아가 가지고 실행을 하고 다시 복귀를 하겠지만 inline 함수를 쓰게 되면 현재 함수 호출한 부분에 요 함수 정의를 코드 블록이 있잖아요. 요걸로 이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showLog라고 하는 함수 호출이 있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얘는 inline 함수라서 inline 함수의 정의로 교체가 됩니다. inline 함수의 정의로 싹 교체가 되는 겁니다. 교체가 돼서 헤더 파일에 함수 정의가 있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함수 호출을 만나면 원래 정의된 함수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함수 정의된 거를 그냥 교체를 해버리기 때문에 편하게 함수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inline 함수는 장점이 inline 함수의 장점이 함수의 호출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함수 호출이 아니고 코드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호출할 때 우리가 입력도 전달을 하고 출력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코드 교체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다만 약점이 있습니다. 원래 함수 호출만 해도 됐었는데 inline 함수를 쓰면 실행 파일 크기가 커집니다. 커지는 이유는 분명하죠. 코드 블록 함수 호출을 코드 블록으로 교체를 해버렸으니까 실행 파일 크기는 커집니다. 이건 inline 함수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inline 함수로 정의된 코드 블록으로 함수 호출을 교체를 해버리니까 입출력을 자동화하는 거라서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데 다만 코드들을 이제 호출하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inline 함수인데 소스 코드 길이가 긴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는 계속 코드가 커지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컴파일러를 믿어야 됩니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잘 처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inline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에 배웠던 define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자, define도 소스 코드 블록을 교체를 합니다. 자, 그대로 이제 교체를 하는데 얘는 좀 지능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define 구문 만나면 그 이름에 맞는 이 매크로에 맞는 뒤쪽에 있는 코드로 그냥 싹 교체를 해버립니다. 근데 inline은 함수입니다. inline 함수. 그래서 함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define은 코드 블럭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체한다고 하면 inline 함수는 함수 호출 규칙에 따라서 원래 있는 inline 함수의 정의 부분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지능적이고 안정적으로 코드 블록을 교체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상수 정의에서는 C++에서도 define을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어떤 코드 블록을 매크로로 정의할 때는 define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쓰는 거예요? inline을 쓰는 겁니다. 왜? inline을 쓰면 코드 블록 교체를 함수 형태로 더 지능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현재 코드는 C++ 기준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군더더기가 있는데요. 자, C 언어에서는 함수를 호출할 때 입력이나 출력 쪽에 이제 자료형을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료형을 쓸 때 만약에 이 자료형이 열거형 상수인 경우는 이뉴머레이션하고 열거형 상수명을 꼭 써줘야 됩니다. 자, 써줘야 되는데 C++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C 스타일입니다. C 스타일. 그러니까 C++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뉴머레이션을 없애도 됩니다. 얘는 C++ 스타일입니다. 자, 군더더기입니다. 자, 이뉴머레이션 키워드를 생략 가능입니다. 생략 가능해서 이 코인 타입이라고 하는 열거형 상수를 마치 자료형처럼 쉽게 사용하라고 군더더기인 이 이뉴머레이션을 생략을 합니다. 그럼 여기도 필요 없어요. 여기도 이뉴머레이션이라는 걸로 타입캐스팅을 하는데요. 자, 타입캐스팅을 하는데 이런 형태로 마치 자료형처럼 타입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코드를 읽기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코드 실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